제가 면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면을 하나 만들었고요. 컬러를 지정하겠습니다. 빨간색을 여기다 지정했습니다. 다시 렉탱글, 푸시 앤 풀. 이번엔 하얀색을 여기다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약간 핑크빛이 도네요. 네, 하얗게 색상을 바꿨습니다. 하얀색을 여기다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해봤더니 여기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쪽은 괜찮아 보이는데, 자, GI 값을 켜고 끄고, 자, 렌더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요. 특히 제가 뭘 켜야 된다 그랬나요? 여기는 이 GI 값을 켜야 된다 그랬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다시요. 자, 렌더 옵션에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손을 대면 돼요. 이거 다 손댈 필요는 없고, 첫 번째로 여기 프로그레시브가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끄세요. 프로그레시브 렌더라는 얘기는 순차적인 렌더입니다. 면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조도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태양을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인 렌더고, 이걸 끄면은 저 렌더 버퍼에 네모난 버킷이 왔다 갔다 하면서 렌더를 끝내요. 그 네모난 사각형이 렌더 끝내고, 그 다음 끝내고, 그 다음 끝내고 이렇게 넘어가요. 그게 이제 조금 더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게 한국인 습성이 그래요. 뭐든 조금 빨리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버켓을 띄워놓고 많이들 렌더링을 해요. 저 프로그레시브를 끄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카메라 있죠. 우리가 이제 퀄리티를 나중에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렌더링 품질인 거죠. 저 퀄리티가 렌더링 품질인데 이건 이따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에 보시면 특별한 건 없고, 자, 렌더에 보시면 여기 렌더 아웃풋 있죠. 렌더 아웃풋에 보면 이미지 위드하고 이미지 하이트하고, 이 지금 프레임 버퍼의 크기입니다. 렌더 아웃풋이요. 렌더 아웃풋에 보면 이미지 크기가 나와요. 저 프레임 버퍼의 크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A4에다가 사진처럼 출력하고 싶어요. 자, 그럼 A4 사이즈 크기가 얼마죠? 네, 210에 297이죠. 거기 뒤에다 공을 하나씩 더 붙이세요. 2100에 2970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3면 4200에 2970 이렇게 해요. 뒤에다 공을 하나 붙이면 돼요. 이거는 정말 옛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저같이 완전 올드 유저들이 쓰던 방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쇄를 하기 위해서 300dpi 해상도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300dpi 이미지가 필요한데, 그럼 A4 사이즈의 300dpi 이미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가로 얼마, 세로 얼마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일일이 외울 수가 없단 말이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요령이 생긴 게 뭐냐면 뒤에다 공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대략 한 250에서 270 정도의 해상도가 나와요. 한 250 dpi 정도? 그 정도 해상도가 나와요. 퀄리티가. 한 50 dpi 정도는 그냥 뭉개고 넘어갈 수 있어서 대부분 그렇게들 많이 사용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보이시죠? 배경. 인바이런먼트가 대기 환경이란 뜻입니다. 밑으로 조금만 내리시면 돼요. 계속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인바이런먼트에 보시면 원래 인바이런먼트는
언어 자체가 대기란 뜻이에요. 우리 이렇게 저기 우주선을 쏘면 우주선이 대기권을 벗어납니다 그러잖아요. 네, 바로 그 대기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 위에 하늘 위에 일어나는 효과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인바이런먼트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백그라운드면 배경이죠. 지금 배경에 오른쪽으로 가면 저 네모난 체크박스가 녹색이죠. 뭔가 적용돼 있다는 뜻입니다. 뭐가 적용돼 있을까요? 스카이요. 우리가 맵 여러 가지 봤었죠. 그 중에 스카이 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렌더링하면 뒤에 배경이 하늘로 자연스럽게 뜨는 이유가 바로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GI 값이 나올 거예요. Environment Overread, 대기 환경 덮어쓰기란 뜻인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쓰는 건 바로 여기 있는 GI 값이에요. 리플렉션이나 세컨더리 매트리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값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이건 대부분 다 활성화 안 시키고 누굴 활성화 시키냐면 이 GI 값이요. GI 값이 뭐냐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광원이 있습니다. 광원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조명이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나가겠죠. 그리고 오브젝트가 여기 있어요. 사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튕겨 나가겠죠. 이해되시죠? 이때 광원에서 처음 빛이 나온 빛, 처음 나온 빛, 이걸 프라이머리 레이라고 합니다. 주광원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에 부딪혀서 튕겨나가는 빛이 있죠. 이걸 세컨더리 레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GI가 이 세컨더리 레이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저게 체크가 안 되면 세컨더리 레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기 물드는 현상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물드는 현상이 빛이 오브젝트에 닿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튕겨나가는 거예요. 닿아서 튕겨나갈 때 오브젝트의 색상을 붙잡고 튕겨나간 거예요. 그래서 빨갛게 물드는 현상이 일어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저 GI가 반드시 켜져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저 GI 값을 올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는 저 GI 값을 한 20에서 30까지 올리기도 해요. 자,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여긴 특별한 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여기 좀 지글지글한 거 보이시나요? 왜 그럴까요? 저게 이제 V레이 숙명이에요. 숙명입니다, 숙명. 이 지글지글하잖아요, 여기가. 왜 그러냐면, 광원이 부족해서, 빛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때 이 지글지글한 노이즈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0.002로 바꿔버리면 조금 더 줄어들어요. 렌더 퀄리티를 하이로 놓게 되면 여기가 0.001로 바뀝니다. 0.001, 0.002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0.02 정도로 놓고 렌더링을 하시면 이 지글지글 거리는 게 조금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때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디퓨즈. 물체의 기본 색상. 이걸 디퓨즈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서피큘라가 하이라이트예요. 물체가 있으면 광원이 이렇게 오면 여기 하이라이트가 일어나요. 쭉 요 둘레 따라서 그다음 여기를 따라서 하이라이트가 일어나죠. 이거를 서피큘러라고 합니다. 근데 광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 뒤쪽은 어떻게 되나요? 어두컴컴하죠. 네, 이것이 앰비언트입니다. 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달빛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가로등이 없는 캄캄한 시골길을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완전 안 보이던가요? 아니면 어슴푸레하게 보이던가요? 아주 어슴푸레하게 보이죠. 그게 앰비언트 라이트예요. 그게 앰비언트 조명입니다. 음영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물은 결국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디퓨즈가 있고 하이라이트가 일어나는 서피큘라가 있고 그림자로 인해서 음영이 지는 앰비언트가 있고 이런 음영에 관련된 조명이 있어요.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해요. 보통 자동차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고 휴대폰이나 이런 데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원 같은 거 이렇게 끄게 되면 아주 은은하게 이렇게 빛이 나오게 하는 효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앰비언트 라이트의 효과예요. 근데 앰비언트 어클루전 그러면 뭐냐면은 그림자 증폭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를 띄워볼까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거실 투시도를 하나 띄워봤습니다. 여기를 렌더링 할 건데, 자, 보시죠. 다시 세팅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네, 렌더. 어두컴컴하죠? 지금 저는 보여요. 아주 어둑어둑하게 보이죠? 자, 캔슬. GI 값을 올려보겠습니다. 50. 렌더. 밝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세컨더리 레이를 밝게 해버린 겁니다. 너무 밝죠? 자, 캔슬. 자, 20. 아이고. 다시 렌더. 그래도 충분히 밝네요. 다시 10. 자, 이렇게 해서 적당히 밝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자, 이 중에 이제 제가 여기만 렌더링을 할 겁니다. 이 부분만. 이 부분만 렌더링 할 거예요.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 있죠? 여기만 렌더링 할 겁니다. 이때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켰습니다. 렌더. 그림자가 조금 더 진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값을 확 올려버리죠. 그림자가 많이 진해질 겁니다. 그림자가 확 강조되는 거 보이시죠? 네, 제가 값을 너무 많이 올려서 그래요. 자요. 그림자가 강조되는 거 보이시는지요? 그림자가 강조가 되니까 사물의 윤곽이 조금 더 뚜렷하게 살아나고 있죠? 네, 일부러 이렇게 띄우는 겁니다. 윤곽이 이렇게 뭉그러져서 잘 안 보일 때 이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켜서 그림자를 강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경계마다 그림자가 강조가 되니까 윤곽이 조금 더 살아나게 돼요. 그럴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클루전, 이 앰비언트 어클루전은 상황에 따라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기본 값들이에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값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렌더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자, 제가 렉탱글을 그렸고, 빨간색을 색칠했습니다. 그룹으로 만들고, 다시 렉탱글, 푸시 앤 풀, 다시 이번엔 흰색으로 메이크 그룹. 자, 다시 해야죠. 자, 다시. 자, GI 값을 켰고요. 자, 렌더.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렇게 빨갛게 물들었을 때. 다른 건 다 좋아요. 근데 오브젝트가 빨갛게 물들었단 말이죠. 그죠?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색상이 물드는 현상이 일어날 때 이때 쓰는 재질이 있습니다. 자, 재질을 하나 만들어 보죠. 여기에 보시면 누구냐면 여기 오버리드 매티리얼이요. 오버리드라고 하는 매티리얼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있나요? 네. 바로 이 매티리얼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매티리얼을 하나 더 만들어 봅니다. 제너리. 자, 삭제. 제너리 빼고. 자, 봅시다. 셀렉트. 네. 칼라 A05번입니다.
칼라 A50, 얘가 칼라 A050, 얘가 칼라 C1입니다. 이렇게 맞나요? 네, 눌러보면 색상이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베이스 매티리얼을 줍니다. 기본 재질. 기본 재질. 누구한테 줄 거냐면 이 빨간색 재질한테 줄 거예요. 이 빨간색 재질한테 줄 겁니다. 빨간색 재질한테 주는 겁니다. 이 하얀색 재질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 빨간색 재질한테 주는 거예요. 베이스 머티리얼은 A05번. 빨간색이고, 여기 GI 값 보이시죠? GI 값은 C01이고, 이걸 누구한테 줘요? 얘한테 주는 겁니다. 자, 어플리. 자. 오버리드 머티리얼 얘한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렌더링 해보죠. 자, 물든 거 없어진 거 보이시나요? 물든 게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네, GI 값을 여기다 준 거예요. GI 색상을 줘버린 겁니다. 누구랑 똑같은 색상이요. 오브젝트랑 똑같은 색상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질은 반사될 때 내가 지정한 저 색상으로 색상을 반사시켜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드는 현상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얘예요. 이것 때문에 쓰는 겁니다. 오버리드 매티리얼은 바로 요것 때문에 쓰는 겁니다. 우리가 렌더링을 할 때 주변이 물들어요. 그러면 물드는 이유를 찾아보면 바로 요겁니다. 그 재질만 오버리드 매티리얼로 바꾸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GI 값만 켜고 렌더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둑어둑해서 깜깜해서 안 보이죠? 이게 정상입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원기둥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조그맣게 해서.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 자, 이번엔 재질을 하나 만들 건데요. 바로 여기 있는 에미시브라고 하는 재질입니다. 발음 주의해서 얘를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이 재질을 부여해 주시면 돼요. 어플리 매티리얼. 자, 다시 한번 렌더링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어떻게 보이나요? 광원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얘가 광원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제가 에미시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 적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야광 효과. 형광등, 이 등 있죠? 등기구처럼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투사이드 매티리얼입니다. 투사이드 요거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투사이드 앞면 뒷면을 따로따로 렌더링해, 그러니까 따로따로 재질을 주게 하는 겁니다. 프론트 매티리얼과 백 매티리얼. 제가 이렇게 흰색이 앞면, 이렇게 회색이 뒷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바로 이렇게 색상을 따로따로 줄 때 쓰는 게 이 투사이드 매티리얼입니다. 면 하나 가지고 보통 안 그러면 이렇게 면을 두 개를 만들어 줘야 돼요. 면을 두 개를 만들어서 면 따로따로 이렇게 재질을 줘야 되는데
이 투사이드 매티리얼 같은 경우는 그냥 앞면 뒷면으로 해서 렌더링을 해버립니다. 자, 재질을 불러와 볼까요? 간단하게. 자, 자, 제너릭 일반적인 거죠. 흰색을 만들었습니다. 흰색이고, 다시 제너릭, 얘는 빨간색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만들었습니다. 투사이드에다가 프론트에다가 제너릭을, 백에다가는 제너릭 1을. 자, 이렇게요. 자, 제대로 들어갔을까요? 자, 렌더. 아이고, 색상이 제대로 안 보이네요. 자, 한번 맞춰볼까요?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 너무 밝아서 그럴 수도 있고 제대로 안 보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 바꿔볼까요? 보이시는지. 지금 여기 위쪽이 하얀색이죠? 꺼볼까요? 네, 이렇게요. 앞면으로 이렇게 색상이 보이네요. 자, 다시 볼까요? 렌더. 자, 어떤가요? 포커스 싱글 사이드라고 하면 하나의 면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게 전부 다 앞면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지금 뒷면이 보이고 여긴 앞면이 보이네요. 멀티플 바이 프론트. 그러면 네, 위쪽으로 보이는 여기가 프론트, 여기는 안쪽은 백 이렇게 보이겠고요. 자, 한번 해보시죠. 요거 투명도인데, 자, 투명도를 한번 싹 빼보죠. 어떻게 보이나. 자, 투명도를 다 빼봤습니다. 지금 투명도. 이 바깥쪽이 흰색이죠. 안쪽이 빨간색이죠. 자, 맞나요? 트랜슐런스를 줄여보세요. 이 값을 줄이셔야 됩니다. 이 값이요. 여기 보시면 트랜슐런스라고 하는 값이 있죠. 트랜슬런스가 트랜스페어런시티가 투명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면과 뒷면이 투명하게 돼서 적당히 섞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앞면 뒷면이 똑부러지게 나오겠죠. 자, 이 값을 없애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렌더링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앞면과 뒷면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렌더 옵션으로 넘어갑니다. 자,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옵션을 켜면, 여기는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옵션을 켜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렌더링을 한번 해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렌더링이 들어갑니다. 근데 렌더링이 완전히 끝나지가 않아요. 제가 화면을 이렇게 움직여 봤습니다. 안 들어갈까요? 자, 다시. 안 들어가나요? 분명히 들어갈 텐데. 다시. 자,
분명히 렌더링이 다 끝났습니다. 인터랙티브 할 때는 여기서 렌더 옵션을 눌러 주셔야 돼요. 이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겁니다. 자, 그리고 화면을 이렇게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렌더 결과물이 같이 확인이 되면서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렌더 품질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렌더링된 결과물을 즉시 볼 수 있으니까 참 좋아요.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왜요? 계속 계산하잖아요. 메모를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CPU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박스 몇 개나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조감도나 투시도 할 때는 과연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 아예 차라리 렌더 명령을 별도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지금처럼 그냥 간편하게 보고자 할 때는 인터랙티브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렌더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땐 괜찮아요. 지금처럼 박스 한 두 개일 땐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작업 들어가면 인터랙티브는 안 씁니다. 자, 끄시고 렌더링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렌더링을 보시면, 자, 지금 보이시죠? 화면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커져 나가는 거, 프로그레시브. 자, 끄면, 이거 인터랙티브 때문에 뭐가 걸려 들어갔구나. 자, 지금 네모난 사각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렌더링 하죠? 얘가 버켓. 자, 그 다음 퀄리티로 넘어가 봅니다. 여기 프로그레시브를 체크하게 되면 그 아래 GPU 엑셀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됩니다. 얘를 켜게 되면 GPU가 활성화돼서 렌더링이 조금 더 빨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CPU 들어보셨죠? GPU는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물론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십니다. CPU가 중앙 연산 처리 장치예요. 센트럴 유닛 프로세서의 약자인데 GPU는 그래픽 프로세서 유니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래픽 카드에 붙어 있는 CPU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픽 카드가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산 처리 장치를 GPU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체크되면 렌더링 속도가 조금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인터랙티브를 끄면 이 GPU 엑셀레이션도 같이 꺼집니다. 대신 우린 버켓을 보니까 크게 문제되진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퀄리티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품질이에요. 품질입니다. 렌더링 품질입니다. 근데 얘를 누구랑 보냐면 바로 여기 얘네들이랑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 있는 서브 디바이스 샘플 사이즈 레이 트레이스라고 하는 요 값 있죠? 요 값이랑 같이 봅니다. 자, 로우. 자, 드래프트로 놨습니다. 노이즈 리미트가 0.5입니다. 아까 0.05 썼죠? 미디움이 0.05였습니다. 드래프트는 거칠게란 뜻이에요. 0.5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서브 디바이스가 500이고 샘플 사이즈가 0.05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품질 자체를 낮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품질이 렌더링하면 렌더링 속도는 빨라집니다. 그러나 품질은 저품질이 되는 거죠. 자, 품질을 조절합니다. 로우, 미디움, 하이, 미디움, 하이, 베리 하이. 베리 하이면 아주 높음이죠. 그러니까 이걸 왜 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렌더링에서 볼 때는 로우로 놓고 많이 사용해요. 저품질로 놓고 렌더링 합니다. 왜냐하면 메모리랑 CPU를 아껴야 되거든요. 근데 출력을 하기 위해서 렌더링을 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출력할 때는 고품질로 결과물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퀄리티를 베리 하이나 하이로 놓고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렌더 품질 자체가 바뀌게 돼요. 지금 보시나요? 여기 사람하고 여기
조금만 밝게 해볼까요? 여기 사람이 보이시죠? 여기 품질이 나빠요. 근데 지금 베리 하이로 나왔습니다. 빛의 입자도 조그매졌고요. 양도 더 많아졌고요. 자, 렌더링 타임은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만 렌더링 품질이 올라가요. 자, 여기 사람이 어떤가요? 품질이 확 좋아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2번 렌더링을 해보세요. 드래프트로 렌더링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베리 하이로 놓고 렌더링을 해보세요. 아직도 렌더링이 안 끝났어요. 렌더링이 오래 걸립니다.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렌더링 오래 걸려요. 품질이 훨씬 더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기는 사람이 조금 더 또렷하게 잘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모니터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카메라입니다. 이번엔 카메라인데, 여기 카메라인데,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 또 있어요. 여기 말고 이 위에 카메라가 하나 또 있어요. 보시면 프리비어스 넥스트 스탠다드 뷰, 스탠다드 뷰는 종종 사용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탑뷰나 프론트 뷰나 백뷰나 라이트 뷰 같은 이런 뷰를 맞출 때 여기 스탠다드 뷰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파라렐 프로젝션이 있고 퍼스펙티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오전 시간에 이제 전원주택을 하나 모델링을 했어요. 보이시죠? 이것도 이제 과제물이라 모델링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원근감이 있단 말이죠. 제가 원하는 건 탑뷰예요. 자, 탑뷰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파라렐 프로젝션, 원근감을 빼버렸습니다. 재질을 부여해 볼게요. 칼라 말고 루핑. 그 다음, 우드. 그 다음, 타일. 그냥 아무거나가 안 되네. 타일. 어떤가요? 포토샵에서 컬러링 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네. 이 상태에서 파일, 익스포트, 2D 그래픽. 그러면 JPG 파일이나 혹은 PDF나 EPS나 BMP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오늘 학생들한테 이런 걸 종종 가르쳐 줘요. 그래픽 작업할 때 우리 이건 이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스케치업이 쉬우니까 스케치업으로 모델링 빨리빨리 하고 여기서 재질 빨리빨리 주고 그 다음에 원근감을 빼버린 거죠. 원근감을 지금처럼 빼고 그리고 컬러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일종의 편법이 되겠습니다. 카메라에 보시면 바로 이 파라렐 프로젝션과 프로젝트의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원근감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차이고요. 얘 말고 오빗이나 펜이나 줌이나 네, 바로 얘예요. 필드 오브 뷰. 이거를 봐야 돼요. 저 필드 오브 뷰를 봐야 됩니다. 필드 오브 뷰가 화각이란 뜻입니다. 기본 각도가 35도로 되어 있습니다. 화각 35도요. 자, 이렇게 보시죠. 노트패드.
아니다. 과제물이 있을 텐데. 자, 지금 보시는 건 일반적인 카메라 구조입니다. 근데 제가 설명할 건 이 내용은 아니고, 자, 보통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카메라의 필드 오브 뷰라고 하는 이가, 그 다음에 렌더 옵션에 들어가면 지금 여기 카메라가 나오죠? 여기 카메라가 나옵니다. 스탠다드 카메라인데 여기 보면 익스포셜 밸류라고 EV 값으로 조절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위에 보면 이렇게 조절자가 보입니다. 얘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수동 카메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익스포셜 밸류는 자동 카메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 카메라로 밝기 값이나 이런 걸 조절하는 건데, 여기 스탠다드 카메라 바로 저 타이틀 오른편에 조절자가 있습니다. 저 조절자를 누르게 되면 수동 카메라로 바뀌게 돼요. 적어도 우리는 수동 카메라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동 카메라를 알고 쓰셔야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수동 카메라를 썼고, 필카 수동 카메라부터 시작을 해서 뭐 디카 수동 카메라까지 다 썼고, 그렇기 때문에 폰카를 쓰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휴대폰 카메라에서 뭘 요구하는지를 아니까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 구조물부터 좀 보도록 하죠. 이거 아닌데. 자요. 여기 앞에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렌즈예요. 얘가 렌즈고, 그 가운데 조리개가 있죠. 조리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필름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필름이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리개를 통해서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상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조리개가 여기까지 이렇게 밀려났다라고 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경통이 더 길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어떤가요? 각도가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경통이 짧아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도가 늘어나죠. 바로 요 각.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나라 말로 화각이라고 합니다. 화면의 각도 화각이라고 해요. 그리고 영어로 하면 Field of View. 그래서 줄여서 FOV라고 합니다. 이게 화각이에요, 화각. 보시면 여기 Field of View라고 돼 있잖아요. FOV View. 얘가 화각입니다. 화각을 정의해 달라는 뜻이에요. 자, 사람의 눈이 가급적이면 사람의 눈과 똑같은 게 가장 좋아요. 지금 35도면은 한 대략 요 정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눈은 의식해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80도가 넘어가요. 대략 210도 정도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의식을 하면 최대로 눈을 오른쪽으로 굴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굴리면 210도까지 본대요.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는 그렇게 보이지 못하고 우리가 의식해서 보면 대략 한 요 정도 60도 정도 범위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평균 60도를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보는 것과 가장 유사하게 화면에 보이게 하려면 저 화각이 35도가 아니고 몇 도가 돼야 돼요? 60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겁니다. 필드 오브 뷰를 놓고 여기다 60 엔터. 이해되시나요? 이게 지금 카메라, 우리 눈에 가장 흡사한 각도가 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걸 한번 바꿔주셔야 돼요. 필드 오브 뷰를 60도로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보통 35도도 많이 쓰고 60도도 많이 쓰고 50도도 많이 써요. 50도 정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건 이제 제 습관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카메라에 이 필드 오브 뷰를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자, 카메라가 스탠다드 카메라가 있고 VR 스피어컬 파노라마 카메라가 있고 VR 큐브맵 카메라가 있습니다. 가상현실이죠. VR이라고 하면.
여기 카메라 타입입니다. 여기 카메라의 타입에 보시면 스탠다드가 있고 스피어컬 파노라마가 있고 그 다음 큐브 맵이 있고, 이거 둘 다 그 가상현실 카메라. 왜 혹시 보셨나요?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네, 그거예요. 그거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렌더링한 거를 그렇게 VR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드는 방법이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있어요. 스피어컬이라고 하는 건 구슬이란 뜻입니다. 사진 전체를 이렇게 구슬로 찍어내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화면을 보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큐브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육면체로 사진을 저장을 해버립니다. 육면체로. 이렇게 육면체로. 그래서 쓰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일반 파노라마 있죠.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서 가상현실로 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스테레오가 뭐냐면은 입체 안경 혹은 입체 영상 보신 적 있나요? 네, 그 입체 영상이 스테레오예요. 그러니까 입체 영상을 구성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오른 눈과 왼 눈이 바라보는 각도가 한 2도 정도 차이가 나요. 오른 눈하고 왼 눈이 한 1도, 2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들어오는 시각 정보가 0.0 몇 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체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공간이 원근감 있고 입체로 보이게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두 가지 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대를 끼게 되면 원근감이 사라져요. 그래서 안대 끼고 운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차간 이 간격 거리가 사라져가지고 이게 가까운지 먼지 구별이 안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오래 운전하면 그냥 하죠. 근데 초보자들은 거기서 실수 많이 하고 운전 오래 한 사람들도 안대를 끼고 운전하면 위험합니다. 그게 원근감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눈이 두 개인 이유가 원근감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 스테레오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친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카메라에 들어가시면 바로 이 옵션이죠. 필름 센서시티브, 필름의 감도란 뜻입니다. 필름의 감도고요. 어퍼처는 조리개 값이고요. 셔터 스피드는 말 그대로 셔터의 스피드입니다. 이 세 가지 값을 가지고 밝기를 조절을 해요. 먼저 필름 센서티브입니다. ISO 값이라고 해요. 지금은 뭐 디카니까 크게 문제 없는데 옛날 필름에 빛에 반응하는 물질이 이렇게 화학 물질이 이렇게 발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ISO 100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ISO 200, 그러니까 아사 400, 아사 800, 1200, 1600 이렇게 가요. 거의 배수로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빛에 반응하는 물질이 100개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200이면 200개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때요? 200과 100의 차이. 누가 더 밝게 나와요? 200이 더 밝게 나와요. 왜냐하면 빛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쓰시냐면 저 아사값 100에서 200은 8월 1일 2시쯤 찍는 사진, 가장 햇빛이 쨍쨍할 때 찍는 사진이 아사 10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해가 이제 조금 떨어지는 한 4시나 5시쯤 될 때 찍는 사진이 아사 2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실내로 들어오면 아사 4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사 200에서 400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결혼식장에서 찍는 카메라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그 필름 카메라 쓸 거예요, 아직도. 거기에는 아사 800짜리 씁니다. 그러니까 빛이 되게 예민한 거죠.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도 밝고 환하게 잘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렌더링을 한 번씩 해봐야죠. 자, 파일, 거실 투시도 아니요. 자, 자, 똑같이 카메라의 필드 오브 뷰를 60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 인터랙티브 끄고 프로그레시브 끄고
자, 지금 아사 100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1만 켜놓고 렌더링. 지금 아사 100일 때 이 정도의 밝기가 나옵니다. 아주 흐릿하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현재가 아사 100일 때예요. 이 정도가 아사 100입니다. 그럼 아사 값을 바꿔보죠. 아사를 제가 400으로 올려봤습니다. 렌더. 자, 어떤가요?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어두운, 그러니까 빛이 없어도 예민하게 반응을 해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저 아이소 값, 필름 감도 값으로 얼마든지 밝기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렌더링을 해보시죠. 아사 100으로 놓고 렌더링하고 아사 400으로 놓고 렌더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밝기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어퍼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퍼처가 조리개 값이에요. 자, 보시면 이 앞쪽에 여기 조리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리개예요, 조리개. 조리개란 얘기는 이 앞쪽에서 빛이 많이 들어올지 적게 들어올지 그걸 잠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조리개, 그 조리개의 역할이에요. 빛이 많이 들어오는지 적게 들어오는지. 그래서 얘는 F넘버로 표시하는데 이렇게 기본값이 1하고 1.2입니다. 배수로 가요. 기본값이 1, 2고요. 여기서 배수로 갑니다. 2, 2.4, 4, 그 다음에 4.8, 아니 그냥 5로 넘어가겠네요. 5, 그 다음에 8, 10, 16, 20 이렇게요. 자, 이해되시나요? 이게 조리개 값인데 1이란 얘기가 조리개를 전부 다 개방했다는 뜻이에요. 20이면 조리개를 완전히 잠가버렸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기본값은 8이에요. 8 정도가 한 절반 정도 잠갔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지금 그 조리개 값만 바꿔서 렌더링을 해볼 건데, 자, 다시 아사 값을 제가 100으로 놨습니다. 조리개 값을 제가 1로 다 열었습니다. 렌더. 밝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빛이 카메라 안으로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죠. 제가 조명의 밝기를, 조명의 인텐시티는 조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카메라에서 빛의 양을 조절하거든요. 이 F넘버를 가지고 조절을 합니다. 보통 필름 감도로 조절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조리개 값으로 빛의 양을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너무 밝아요. 자, 다시 렌더링. 자, 4. 많이 좋아졌네요. 이렇게. 자,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조리개 값을 이용해서 한번 렌더링을 해보시죠. 다 열어서 완전 개방. 1이 완전 개방이에요. 1을 해서 완전 개방해서 렌더링하고 그 다음에 점점 조리개를 닫아보세요. 1, 2, 4 혹은 1, 1.2, 2, 2.4, 4, 5 이런 식으로 조리개를 닫아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8이면은요, 그냥 낮에 저녁 때쯤, 한 4시, 5시쯤 찍을 때 8이고요. 1시, 그러니까 8월 1일 날 1시에 찍을 수 있는 거는 한 32까지 줄이셔야 돼요. 그래야 사진이 빛이 충분히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라는 값이 있습니다. 셔터의 스피드입니다. 값이 보시면 셔터가 여기 있습니다. 셔터가 여기 있어요. 셔터와 이제 필름이죠. 필름 바로 앞에 이렇게 셔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셔터가 이렇게 해서 쫙 열렸다 이렇게 닫히게 돼요. 조리개도 앞에서 열렸다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이 셔터의 속도를 말합니다. 셔터가 이게 닫히고, 그러니까 열렸다가 닫히는 이 속도. 그래서 100분의 1초 혹은 50분의 1초, 이렇게 10분의 1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초, 2초, 3초 이렇게 되면 노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조리개, 그러니까 셔터가 이렇게 계속 열려 있어요. 그러면 빛이 어떻게 돼요? 계속 들어가겠죠. 네, 이건 노출이라고 해요. 이걸 노출 사진 찍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야경 있잖아요. 야경을 사진을 이렇게 찍을 거예요. 그럼 야경은 어떤가요? 빛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셔터를 열어버리는 겁니다. 열어놓고 안 닫는 거예요. 그럼 도로 같은 데는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헤드라이트 불빛이 이렇게 지나간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야경 사진의 특징이죠. 그게 노출이에요. 이게 바로 저 조리개를 열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미러 있죠. 거울이 있죠. 거울이 있어서 뷰파인더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저 거울이 없는 걸 미러리스 카메라라고 하고, 일반적인 DSLR은 저렇게 중간에 거울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셔터 스피드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n분의 1초. 여기다 300이라고 써놨네요. 그죠? 그럼 300분의 1초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초. 그럼 어떻게 되나요? 1000분의 1초 동안 조리개가 열렸다가 닫히는 거죠. 그럼 굉장히 빨리 열리고 닫히는 거죠. 그럼 빛의 양이 많이 들어갈까요? 아니요, 안 들어가요. 굉장히 적게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300분의 1초라고 돼 있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빛이 충분히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이거보다 더 낮추면 어떻게 되나요? 빛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8월 1일 날 1시에 분수를 찍을 거예요. 분수를. 그리고 1000분의 1초로 놓습니다. 조리개 좀 열어주고, 왜냐하면 1000분의 1초는 빛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조리개를 조금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진이 찍히냐면 이렇게 분수에 물방울이 이렇게 보이는 사진 있죠. 그런 사진이 찍히게 돼요. 물방울이 보이는 사진이 찍힙니다. 찰나적으로 찍는 거죠. 1000분의 1초 동안 찰나적으로 찍기 때문에 그런 사진이 찍혀요. 또 하나, 레이싱 경기장 가면 이렇게 그 기자들이 이렇게 가면서 찍잖아요. 그게 1000분의 1초 혹은 2000분의 1초짜리예요. 찰칵 이렇게 지나가면서 찍는 사진들. 자동차를 쫓아가면서 찍는 사진들을 찍을 때 1000분의 1초 혹은 2000분의 1초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카메라는 이거 300분의 1 말고 250분의 1 사용하시면 돼요. 250분의 1 정도, 250분의 1, 128분의 1초, 대략 이 정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얘가 제가 좀 조절을 해 놓은 건데, 얘가 300분의 1초짜리입니다. 제가 128분의 1초로 바꿨습니다. 충분히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확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필름의 감도, 그 다음에 조리개, 그 다음 셔터 스피드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항상 조절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여기 가운데다가 반지름 100짜리인 원을 하나 그렸고요. 2000mm짜리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룹을 이용해서 만들고, 자, 3000 두 개를 복제를 할 겁니다. 500mm 간격으로 곱하기 10개만. 자, 이렇게 제가 복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대략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렌더 옵션에 보시면은 바로 여기 뎁스 오브 필드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뎁스 오브 필드요. 뎁스 오브 필드가 뭐냐면 이런 거죠.
배경을 뽀얗게 흐리는 아웃포커싱 효과라고 그러죠. 네, 그 아웃포커싱 효과 주는 게 뎁스 오브 필드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켜고 그 다음에 픽 포칼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이 포칼 포인트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리가 자동으로 딱 조절이 돼요. 그리고 렌더. 자, 별로 효과는 없어 보여요. 그죠? 얘는 이렇게 자동 카메라로 들어갈 때 여기 디포커스 값이 나와요. 이 값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동 카메라로 돌리고 카메라를 자동으로 돌리고 그리고 디포커스 값을 조절하시면 돼요. 지금 0.6으로 바꿔봤습니다. 어떤가요? 포커싱 효과가 일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0.8. 많이 흐려지죠? 이렇게 포커싱 효과를 주는 게 바로 뎁스 오브 필드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지금 보이시는 게 보케 효과입니다. 자, 보시면 렌더 아웃풋 아니 카메라 보시면 보케 효과가 있습니다. 뎁스 오브 필드 아니 자, 이렇게 보케 효과가 나와요. 블레이드를 최대한 높여보면 이렇게 보케 효과가 들어갑니다. 이 보케 효과는 이 거리값, 노출값이 작으면 잘 일어나요. 어퍼처 값이 작으면 잘 일어납니다. 지금 보케 효과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보케 효과가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자, 오각형 이게 지금 보케 효과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검색을 한 건데 요렇게요. 요게 보케 효과예요. 요런 효과들. 요런 게 보케 효과들입니다. 아이고. 여기서는 안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요런 것들이 보케 효과입니다. 여기 있네요. 요런 게 보케 효과예요. 조명을 원래 조명이 이렇게 또렷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조명 확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퍼뜨리는 효과고, 그래서 얘가 뭐 오각형부터 시작하는 거죠. 오각형, 뭐 육각형 이런 식으로 다각형부터 해서 혹은 원형으로 이렇게 보여지게끔 하는 거. 그래서 렌더 옵션을 보시면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저 끝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 오각형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네, 가까이 있는 것은 원형으로 보이는데 멀리 갈수록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보케 효과예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도 조금 더 빠르게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보케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조명도 좀 어둡게 해볼까요? 그러면 이번에 1. 여전히 밝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퍼져 버렸죠? 이렇게 퍼지는, 거리를 더 가깝게 해서 퍼져 버린 거죠. 자, 중심의 위치를 조금만 틀어볼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중심의 위치도 틀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회전도 시켜줄 수 있고, 네, 각도도 좀 틀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삐뚤어지기도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애니소트로픽스 값을 조절하면 삐뚤어지게 됩니다. 애니소트로픽스를 조절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펙트 효과가 조금 더 있긴 있어요. 비네팅 효과하고 그 다음 버티컬 틸트 효과가 있긴 있는데 이건 굳이 의미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렌더 아웃풋이요.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얘입니다. 렌더 아웃풋. 렌더링에서 이렇게 나가는 이 아웃풋 사이즈, 이 아웃풋 사이즈를 결정하는 게 렌더 아웃풋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세이프 프레임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화면 상단에 이렇게 회색으로 된 띠가 나타날 겁니다. 화면의 비율과 렌더링 사이즈의 비율이 달라요. 그러니까 화면에는 있는데 렌더링하면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혹은 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이프 프레임은 바로 그거예요. 화면에 렌더링 비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회색 띠가 생겨나요. 저 회색 띠 바깥쪽으로는 렌더링이 안 됩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 그게 세이프 프레임입니다. 세이프 안전하다, 프레임 구조란 뜻이죠. 안전한 구조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끄면 이렇게 화면 상단과 하단에 또는 좌우측에 생겨날 수 있습니다. 네, 이걸 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입니다. 이 렌더링된 결과물의 크기입니다. 자, 제가 1024를 올려봤습니다. 결과물이 커진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아까 한 번 더 설명드렸었죠? 렌더링 할 때 렌더링 해상도 A4 같은 경우는 2100에 2970. 원래 A4 가진 이 사이즈에 뒤에 0을 하나씩만 더 붙여주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300dpi를 기준으로 작업을 해요. 인쇄물 같은 경우 300dpi가 기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로 세로 1인치당 몇 개의 점이 찍히느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프린터는 300dpi가 맥시멈 해상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인치당 가로 세로 1인치당 300개의 점이 찍히는 걸 기준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A4 사이즈에 혹은 우리가 원하는 종이 사이즈에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대략 250dpi 정도, 그보다 조금 높아요. 250dpi보다는 조금 높은 해상도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게 간편해서 그렇게들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조금 더 정확하게 쓰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거죠. 파일, 뉴, 자, 210, 자, 센티미터, 297, 센티미터, 여기 레졸루션 300dpi.
자, 그러면 이미지 사이즈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2480에 3508 이렇게 사이즈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조금 다른 거죠. 네, 2480, 2100, 2480, 한 300 정도 차이 나네요. 그 다음 2970이었죠? 2900, 2800, 2970인데, 세로는 한 500 정도 차이, 500픽셀 정도 차이가 나네요. 한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정확하게 A4 사이즈의 300dpi를 출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2480에 3508로 해상도 사이즈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4 사이즈 300dpi가 돼요.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이브 이미지. 얘가 중요해요. 이 세이브 이미지. 세이브 이미지, 이미지를 저장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저장하는 방법이 여기 프레임 버퍼에 보시면 여기 디스켓 그림 있죠? 가운데 디스켓 그림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렌더링한 결과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퀄리티를 하이로 놓고 렌더링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랬어요. 그죠? 얼마쯤 걸릴까요? 투시도 얼마쯤 걸릴 것 같아요? 렌더 퀄리티 하이로 놓고 하면? 8시간 정도 나와요. 6시간에서 8시간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요맘때쯤 퇴근할 때, 야근하고 퇴근할 때 렌더링 걸어놔요.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서 쉬고 아침에 와서 확인해요. 그런데 8시간씩 렌더링을 하고 나면 컴퓨터가 온전할까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저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가 그냥 훅 꺼지는 거예요. 다운된다고 하죠, 일명. 그러니까 애초에 명령을 걸어 놓는 거예요. 렌더링 다 끝나면 저장까지 미리 해놔. 그럼 나는 아침에 와서 어떻게 하면 돼요? 컴퓨터 끄고 프로그램 다 끄고 그 다음에 컴퓨터 한번 리부팅하고 그 다음에 렌더링 된 결과물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렌더링 후 알아서 저장하기. 그게 바로 세이브 이미지입니다. 그게 바로 이거 세이브 이미지예요. 그래서 최종 렌더링을 할 때는 저장은 먼저 컴퓨터를 한번 싹 껐다 켜요. 컴퓨터를 싹 껐다 켜고 그 다음에 내가 작업한 거 저장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세이브 이미지 걸어놓고 그 다음에 렌더 그리고 퇴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와서 컴퓨터 다시 다 끄고 다시 리부팅 그리고 렌더링 된 결과물 확인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막 작업하다가 렌더링하고 가고 이게 아니에요. 중간에 작업하고 반드시 저장해서 저장해 놓고 그래야 안전하게 데이터를 복구하죠. 만약에 얘가 렌더링 하다가 다운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물은 못 보겠지만은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저장하고 내가 작업한 거 저장하고 두 번째로 리부팅해서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렌더링 끝나면 리부팅 시켜놓고 그리고 결과물 확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부분 눌러보시면 되겠고 파일 메뉴 눌러보시면 여기 파일 디스켓 있죠? 눌러보시면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위치가 나오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걸로 저장할까요? 어떤 형식으로 저장할까요? 파일 형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형식으로 저장해야 되죠?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죠. 어떤 걸로 쓸까요? BMP요? PNG요? 왜요? 그게 제일 많이 쓰이니까? 자, 이유 설명해 드릴게요. 어, 8비트 포맷이 있어요. 16비트 포맷이 있고 24비트 포맷이 있고 32비트 포맷이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8비트란 얘기는 최대 표현할 수 있는 개수가
2의 8승계란 뜻입니다. 16비트란 얘기는 최대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개수가 2의 16승계란 뜻이에요. 24비트는 2의 24승계란 뜻입니다. 32비트는요. 2의 32승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8비트는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개수가 256개입니다. 256 컬러라고 주로 많이 하고 주로 이걸 인덱스 컬러라고 부릅니다. 자, 이해되시죠? 16비트는 대략 64,000개 정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100단위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그냥 64,000개 정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24비트는 뭐냐면 우리가 색상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죠. 색상을 표현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빛의 삼원색을 이용해서 색상을 표현하는 방식과 그 다음 색의 삼원색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색의 삼원색은 완전한 블랙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블랙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CMYK 컬러라고 해요. 빛의 삼원색은 RGB 컬러라고 합니다. 레드가 2의 8승, 그린 2의 8승, 블루 2의 8승. 그럼 8승이 3개 있죠? 38은 24. 그래서 24비트 컬러가 나오는 겁니다.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어요. 얘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개수가 대략 1600만 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색상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트루 컬러라고 부릅니다. 자, 32비트는 뭐냐면 24비트에 8비트가 추가가 된 겁니다. 이 8비트가 뭐냐면 알파 채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투명도. 투명도 8비트가 붙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여러분들 쓰는 이미지들 중에 GIF 파일 있죠? GIF 파일이 8비트 포맷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업하고 GIF로 파일 변경을 하면 이미지 퀄리티가 뚝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요? 256개밖에 표현 못 하거든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파일 포맷이 있어요. JPG. JPG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16비트 포맷이에요. 압축률도 높아요. 그래서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런데 64,000개 정도의 색상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미지 퀄리티가 조금 떨어져요. 자, 트루 컬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BMP 파일 있죠. BMP 파일하고 TIFF 파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TGA하고 PNG 파일입니다. PNG가 24비트의 투명도가 저장이 돼요. 옛날에는 TGA 파일 썼어요. TGA 파일 쓰면 포토샵에 들어가면 알파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알파 채널에 투명도가 저장이 됐었습니다. 근데 PNG 파일은 오브젝트에 그냥 다이렉트로 투명도가 저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PNG 파일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투명도 쓰는 이 이유로, 이런 이유로 해서 PNG 파일로 저장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배경 같은 게 다 투명하게 저장이 돼요. 아이고. 어디 갔지? 자, 그래서 저장하실 때는 뭘로 저장해요? PNG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이 PNG로 되어 있고 맨 위에 첫 번째로 잡혀 있는 겁니다.